저희 집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싸움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며느리는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말도 고왔고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괜찮은 애야. 요즘 보기 드문 아이지. 그런데 말이죠.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너무 평온하면 오히려 그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 거더군요. 그날도 늘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작은 일 하나가 시작이었고 그 일은 제가 평생 지켜온 걸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휘청하고 손이 떨리던 그 순간. 이럴 리가 없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설마가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하지만 결국 제가 제 삶을 되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람 일은 겪기 전까진 모릅니다. 좋게만 보이던 것도 한순간에 뒤집히는 게 인생이지요. 저희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지만 큰 소리 한 번 난 적 없었어요. 며느리는 특히나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괜히 말 많고 감정 섞는 것보다야 차라리 그런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식사 준비를 하면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말도 자주 했고요. 아들은 일이 바빠. 평일엔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의 밤 11시 자정 넘어서 들어왔고 아침엔 겨우 눈 뜨고 출근하는 생활이었죠. 그래서 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힘들지 않게 해주는 며느리한테 내가 고마워해야지. 실제로 주변에선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 그렇게 못 산대. 같이 살아도 하루에 3번은 싸운다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유, 나는 복 받은 거야. 우리 며느리는 진짜 착한 애야. 그렇게 저는 스스로도 꽤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일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지내왔으니까요. 며느리가 늦잠을 자도 피곤한가 보다 했고 밖에 오래 나가 있어도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했습니다. 심지어 저 몰래 택배가 오고 집안 물건이 조금씩 바뀌어 가도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거든요. 아들 부부가 불편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감으로 지내는 게 그게 가족 간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믿은 걸까요? 그날도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엔 된장국을 끓였고 점심엔 콩나물 무침에 계란말이. 늘 하던 대로 시장 다녀오고 텔레비전 소리 들으며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문이 도착한 겁니다. 전 평소처럼 복도 신문 꽂이에 손을 넣었고 그날따라 봉투 하나가 없더군요. 신문 요금 봉투였어요. 그게 꼭 있어야 했거든요. 그달 고지서가 들어있는 봉투요. 며느리 방을 지나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지 몇 장이 흩어져 있길래 그 안에 있나 싶어 조심히 들어갔어요. 들어간 김에 방 안 공기도 좀 환기시키자 하며 창문도 열고 쓰레기통을 정리하는데 그 순간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살짝 삐져나와 있더군요. 원래 그런 걸 잘 안 건드리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뭔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신문 요금 봉투일 수도 있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서 튀어나온 건 신문도 고지서도 아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색이 약간 누렇게 바랜 A4 사이즈의 종이었는데 상단엔 딱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장.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그 아래엔 아파트 매매, 부동산 이전, 등기 관련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 즉 위임자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정확하게 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흘려 쓰던 제 필체와는 달리 누가 보아도 딱딱하고 익숙지 않은 글씨체였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더군요.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종이가 정말 효력이 있는 건가? 이건 내가 모르는 일인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종이 한 장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제가 쓰지 않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종이 한 장이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종이가 진짜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머릿속은 떠다니는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 제 주소, 제 서명. 그리고 그 모든 게 제가 하지 않은 거였다는 사실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엔 평소처럼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그 집안의 모든 소리가 낯설고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등기소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흔동 182번지 502호요. 제 집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고 그리고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퉁 하고 울리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소유자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등기일자는 딱 3주 전, 그 순간 등 뒤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을 잃었다고요? 입술이 굳고 숨이 멎을 듯 했으며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손이 저절로 굳어갔고 고개를 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 알고 있었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주신다고 하셔서 위임장 써달라 하셔서 처리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줬다고?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래도 내 편은 아들이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서류 도장 찍으신 거 맞잖아. 순간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고 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내가 찍었다고? 언제, 어디서, 어떤 서류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두 사람은 아주 준비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 머리가 핑 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전밥을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계속 토했습니다. 이건 꿈이겠지. 누가 날 장난치는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종이에 도장을 찍을 일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며 곱씹었습니다. 그 서류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의식도 제대로 없었고 식사도 겨우 했던 날입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도 문의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당시 보호자 확인 기록. 제가 입원해 있었던 날짜와 위임장에 적힌 서명 날짜가 완벽히 겹쳤습니다. 병원 입원 동의서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도 제가 하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번엔 은행으로 갔습니다. 혹시 모르니 계좌 현황과 인감 사용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근에 어르신 명의로 대출 신청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미 서류 처리 중입니다. 대출? 내가?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굳었습니다. 인감 사용 내역 확인해 보니 딱 2주 전 누군가 제 인감 도장을 사용해 신탁용 계좌를 개설했더군요.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서류들 제 손으로 가져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출력해준 신청서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전 말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명은 역시나 제가 쓰지 않은 글씨였고 연락처는 며느리 번호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 등기 이전, 병원 입원 기록, 은행 대출까지 이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배신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 아들이 눈을 피하던 이유,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처하던 이유, 제가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착각했던 지난 몇 년. 모두 그림자처럼 제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제 인생의 밑바닥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군요. 등기소, 병원, 은행 모든 문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도장으로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태어냈고 아들은 무표정했고 그리고 저는 그들 앞에서 무언가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잠도 다 끊긴 상태에서 마침내 저는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엄마한텐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지내시면 우리가 어머니 드릴 월세 마련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세? 드릴? 그 집은, 그 아파트는 제 이름이었고 제가 일생 동안 아껴가며 지켜온 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선 월세를 줄 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 제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하나에 속옷과 통장, 주민등록증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런 소란도 없었고 심지어 그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다는 말,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전 그날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방 안은 눅눅했으며 책상은 벽에 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걸까? 그리고 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제가 사정을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보셨어요? 지금 이건 민형사 다 걸릴 수 있어 보이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었습니다. 근처 분소로 연결된다는 말에 예약을 잡았고 며칠 뒤 그곳을 찾았습니다. 낮은 책상 앞에 앉은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제 얘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위임장 서명이 진짜인지 감정 신청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사문서 위조일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그게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써왔던 메모지, 은행 신청서 사본, 심지어 옛날 주민센터 서류까지
모조리 챙겨 제출했습니다. 감정 결과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그 3주 동안 고시원 방 안에서 저는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혜, 김정혜, 김정혜. 수백 번, 수천 번을 쓰다 보면 혹시 내가 착각한 게 아닐까, 내가 진짜 뭔가를 놓쳤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단의 의견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가능성을 제시했고 위임장의 법적 효력은 무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무너질 때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용한 타인의 손끝이 제 인생을 조금씩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법이 사람이라는 말, 그게 그제야 와닿았습니다. 딸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여기까지 온 인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엔 정의가 남아있었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등기를 넘긴 그들 앞에서 처음엔 무너졌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제 이름을 걸고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싸움의 시작은 위임장의 무효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고 그것을 밝혀내야 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싸운다는 건 세상을 상대로 손바닥으로 바람을 막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시원 좁은 방 안이 제 전부였지만 그 안에서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 서명의 무효, 사문서 위조 정황, 이걸 입증하는 데 성공한 저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증거,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는 일. 며느리의 태도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서류가 집안에서 흘러나왔는지조차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걸 왜 들여다보셨냐는 투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평소 생활을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며칠씩 방문을 닫고 방에 있던 날 심부름을 이유로 제 외출을 유도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와서는 의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집에 들렀을 때 거실 탁자에 며느리 노트북이 잠시 열려 있었던 걸요. 그 노트북엔 PDF로 된 서류 하나가 뜨려다 꺼졌습니다. 서류명은 계약이중 서류.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뭔가를 바쁘게 작업하듯 앉아 있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대부분의 시간은 그 앞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며칠 뒤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 들어갔습니다. 열쇠는 그대로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방의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다행히도 쉽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자주 쓰던 반려견 이름과 생일, 루루 연구이사, 첫 시도에 열렸습니다. 파일 수십 개가 정리돼 있었고 그 중에는 위임장 스캔본, 등기 전 서류 최종, 아파트 계약 공동명, 이란 이름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공동명 문서를 열어보니 등기 이전 대상자와 계약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수인이라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전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캡처했고 USB에 복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동명에 계약서에 아들 이름이 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제 눈을 피했던 이유, 며느리와 한 목소리를 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그저 집이 아니라 그 집을 내 손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없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며느리는 평소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과 종종 SNS에서 소통했는데 전 그걸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 친구 중 한 명의 SNS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찍힌 사진들이 몇 장 있었고 그 아래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집 생겼어요. 앞으로는 월세도 안 내요. 진짜 기적 같은 일.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까지 자기 집 생겼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SNS 글 속 태그 중엔 해시태그 우리 오빠 해시태그 든든한 지원군 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오빠라. 아들을 뜻한 걸까요? 그 지원군은 도대체 무슨 역할이었을까요? 며칠 뒤 법률구조공단에 USB를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의도용이 아닙니다. 계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실제 매수인은 아드님 지인이라면 사기 이중 매매 가능성까지 갑니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 안에 오히려 그들 자신이 갇히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정의라는 건 어쩌면 진실보다 더 강한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다면 그건 종이에 적힌 법조문보다도 누가 더 무너졌는가를 들여다보는 눈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저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초록색 표지판 아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긴 복도에서 저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가방끈을 움켜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엔 그들의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고 그들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남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했고 공판이 시작되자 담담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건은 위임장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그리고 이중계약 사기 미수 혐의에 관한 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 USB에 담긴 문서 파일, 며느리 컴퓨터의 문서 저장 기록, SNS 캡처본,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의 감정의견서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준다고 해서 위임장을 썼다. 서명은 본인이 했다. 서류가 정상이었다. 하지만 법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이 작성자 본인의 필체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감정서를 채택했고 실제 인감 사용 내역, 병원 입원 시점, 계약자 이중 기재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2명의 위임장 사문서 위조 혐의와 명예 도용, 이중 계약을 통한 사기 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참담함. 그게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기꺼이 무릎 꿇고 울고 싶을 만큼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겨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야 했다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판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은 실질적 거래가 아닌 사기적 요소가 짙은 이중 매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이며 등기는 원상복구로 처리합니다. 즉, 그 아파트는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집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구형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와 벌금 가능성.
재판부가 제게도 물었습니다.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전 멍하니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진심은 한 번도 나눠 가진 적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속이고 버리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옥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접근 금지와 법적 절연 조치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그들이 발을 들릴 수 없게 해주십시오. 재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아들과 며느리는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법적으로 저와의 관계를 정리당했습니다. 그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 너무도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속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제가 고른 화초 하나, 따뜻한 전기장판, 그리고 창가에 놓인 라디오 하나.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도 아닌 제 이름으로, 누구의 기대도 아닌 제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칼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내 인생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요. 그 모든 걸 알고 저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름. 그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 안엔 제 노력, 제 희생, 그리고 제 시간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조금만 참고 넘기면 돼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제 목소리를 잃었고 제 권리를 넘겼으며 제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름 석자를 지켜낸 지금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어머니도 그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정혜이라는 사람으로. 요즘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조용히 인사합니다. 김정혜 씨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요. 그 인사 하나에 참 이상하게도 눈가가 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누가 출근을 하는 소리도 없고 누가 퇴근을 하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전 진짜 제 자신을 만납니다. 혼자 마시는 국 한 그릇도 시장 골목 따라 걷는 발자국도 모두 제 몫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때 서랍 속 위임장을 그냥 넘겼더라면, 등기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법의 문턱 앞에서 포기했더라면, 지금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직도 참 복받았어라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이 모든 건 아픔이 아니라 눈뜨게 한 계기였습니다. 배신은 슬펐지만 저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싸움은 고단했지만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더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 집도 아닙니다. 남은 건 제 이름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대하는 존중. 그걸 지키는 인생이면 이제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 속으로 중얼거리고 계신가요? 나도 그런 적 있었지. 내가 참 바보였지. 그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권리를, 당신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누구보다 잘 살아낸 증거입니다. 이젠 조용한 이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